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15층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타고 있던 노동자 3명이 숨지고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2명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독도에서는 독립유공자들과 해경이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독도를 배경 삼아서 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만세 삼창을 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매주 수요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가 오늘로 1,400회를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10개 나라 34개 도시에서 12시부터 연대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만 9천 명 늘어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37만 명 늘어난 반면 40대에서는 18만 명 가까이 줄어서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의 공항 점거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다수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면서 항공기 운항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력 진압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 5명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막바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상하는 10호 태풍 크로사는 내일 일본에 상륙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을 주면서 동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예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속초시 청초호 부근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15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또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세혁 기자. 네, 속초 아파트 공사용 승강기 추락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안타깝게도 지금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건물 뒤편이 사고 현장인데요. 지금은 경찰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인데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15층 정도에서 노동자 4명이 타고 있던 승강기가 추락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목격자는 사람 비명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봤고 10초 뒤에 갱음과 함께 승강기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탑승했던 노동자 4명 가운데 38살 변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23살 원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또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상자들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 명의 구조 인력과 1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사고 발생 50여 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찍은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승강기 주변 구조물이 크게 무너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상 31층, 지하 5층짜리 아파트 3개 동을 짓고 있었는데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은 사고 승강기가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 2기 가운데 하나로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도 공사용 승강기 4기 가운데 2기는 철거를 완료했는데 세 번째 승강기를 철거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공사용 승강기가 왜 추락했는지와 기계적 결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속초 아파트 공사용 승강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조금 전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지금 회의 진행 중일 텐데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조금 전인 10시 반부터 전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윤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 보고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회의의 핵심 주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조치입니다. 성 장관은 업무 보고를 통해 현 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는 물론 핵심 기술 R&D 분야에 7년간 약 7.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조치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부가 밝힌 대응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로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본 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도 열립니다. 여야 5당 관계자와 정부 측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고 민간 측에서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지금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회째를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마 나이 17.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오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다친 어깨와 허리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시는 엄마를 보면서도 무엇을 하다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으신 건지 엄마한테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무섭기만 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가 겪은 일이라는 게 더 무섭고 싫기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나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일본말도 잘하시고 가끔은 영어를 쓰시기도 하셨지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마 얘기를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제게도 항상 신신당부를 하시곤 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를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철없는 저는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가엾은 우리 엄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수요 집회에 나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시는지조차 몰랐던 제가 그 뒤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과 일본까지 오가시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겪은 참혹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엄마는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사죄도 어린 시절도 보상받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과의 싸움이었을 엄마를 생각하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끝내 가슴에 커다란 응어리를 품고 가신 우리 엄마, 모진 시간 잘 버티셨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한 소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수고해주신 플루트 연주자 변미솔 양과 네, 위안부였던 나의 사랑하는 엄마에게 배우 한지민 씨의 낭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이 편지는 유족 2분 이상의 이야기를 여성가족부 측에서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해서 유족의 재확인을 받아서 완성된 편지라고 하고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 김경애 할머니 모두 이 기념식에 참석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역사 반성 없이 지금 경제 도발 이어가고 있는 이 일본의 이 상황에 가슴이 메어오는 이런 편지 지금 들어보셨는데 오늘 또 수요 집회가 있는 날이죠. 매주 수요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 오늘로 1400회째를 맞습니다. 28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위안부 기리밀이 또 7년째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 12시부터는 10개국 34개 도시에서 연대 수요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약 1시간쯤 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 많이들 모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는 집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로 수요 집회가 1400회째를 맞는 데다 위안부 기리밀까지 겹쳐 평소보다 큰 규모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약 1시간 전쯤부터는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2개의 집회가 연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두 집회 모두 오늘 위안부 기리밀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맞물려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집회는 이곳 옛 일본 대사관 앞을 포함해 국내 13개 도시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9개국 21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무대 앞쪽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연대 영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연행 대책위원회가 오늘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집회의 첫 순서로 북한에서 보내온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또 세상을 떠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시위에 함께하는 모습을 담은 대형 걸개 그림과 함께 수요 시위의 역사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사진전도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옛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과 해경이 독도를 방문해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해양경찰 가족 등 130여 명을 훈련함에 태우고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독도 영해에 도착해서 독도에서 일출을 본 뒤 가판 위에서 74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광복절을 맞아서 국토수호의 의지를 다지고 유공자 후손과 경찰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역사 반성 없이 경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서 경제 보복을 이렇게 감행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형 첨단 IT 분야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우리 정부가 절대 일본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천명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 소식은 김현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집니다. 헬멧에 달린 고화질 카메라가 선수의 시선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영상은 5G 망을 타고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초고화질로 곧바로 재생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통신 표준 필수 특허는 다름 아닌 국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기업이 5G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반드시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5G 분야의 표준 필수 특허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승인 건수가 5배나 많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일본이 우리 기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신 신호를 연결하는 5G 장비 분야도 삼성이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순위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미 일본보다 기술 우위를 확보했고, 그러면서 IT 분야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업체들과 경합 중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 이제 하고 있는데 5G 통신 기술은 그런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 분야의 소재 부품 산업은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미래 사회의 국가별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아베 총리가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 국제사회에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서 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또 28년 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으로 피해자들을 기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새로운 압박카드라는 분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예, 먼저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 계획 등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할 경우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국제환경단체가 제기를 먼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지난 1월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관련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서 물 7억 7천만 톤을 쏟아부어야 희석해야 되는데,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오염수가 후쿠시마 해안으로
흘러나오면 그 부근뿐만 아니라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 특히 우리나라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염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아베 내각은 침묵하고 있고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분석도 담겼는데요.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도 지난 2011년 폭발 사고 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가 하루에 170톤씩 늘어나고 있고 2022년 여름이면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 정부는 앞으로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지난해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 정부 간 회의, 국제 원자력 규제자 회의 등 관련한 다자 회의와 또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 환경 정책 회의, 환경 공동회 등 여러 양자 회의에서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하고 또 관련 설명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최종 처리 방안과 시기가 아주 검토 중이고 오염수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라는 이런 기본 입장만 알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한일 갈등 상황에서 일본의 아픈 곳을 찌르는 조치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건강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일본을 움직이려는 압박카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일본의 가장 아픈 곳을 겨냥했다는 분석인데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국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외교부 당국자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여러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또 태평양 연안의 많은 나라의 환경 당국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 고위 규제자 회의 등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실업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함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봅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이렇게 취업자도 늘고 또 실업자도 사상 최대인데 어떤 해석이 시장에선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7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9만 9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석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 33만 4천 명을 기록한 이후에 1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15살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OECD 비교 기준인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의 고용률 역시 67.1%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9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8천 명 늘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입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9만 4천 명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인 1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 같은 달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통계청은 실업자 증가폭이 특히 컸던 청년층과 60대 이상에서 고용률도 함께 올라간 것을 보면 이 연령대의 일자리가 다소 늘면서 동시에 구직 활동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북상하는 10호 태풍 크로사는 광복절인 내일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오늘은 무더위가 또 내일은 동해안에 강한 비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10호 태풍 내일 일본에 상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새벽 일본 규슈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혼슈로 이동해 남북으로 관통한 뒤 내일 저녁쯤 동해로 빠져나와 빠르게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은 크기는 중형급, 강도는 중간 정도의 태풍입니다. 중심 부근에는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는 초속 32m의 강풍과 폭우구름을 동반하고 있어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무더위에 이어서 또 강한 비바람까지 예고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등 내륙은 대부분 폭염경보로 강화된 상황입니다. 오늘도 강원도 홍천 기온이 37도, 서울 36도, 대전 35도, 광주와 대구 34도 등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비가 내려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태풍 중심과 가까운 울릉도 독도와 영남 해안 그리고 영동 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과 울릉도 독도 또 동해와 남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과 함께 최고 25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홍콩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공항 점거 시위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대다수 시위대가 해산하면서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시위가 다시 격화될 상황에 대비하면서 시위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지금 홍콩 국제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새 경찰과 대치했던 시위 참가자 대다수가 일단은 자진 해산한 상태입니다. 현지 시각 아침 6시 기준으로 공항 청사에 남아있는 시위대의 규모는 수십 명 안팎으로 파악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 당국은 오늘 아침 정상 운영 작업에 착수해서 항공기 입착륙 일정 재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내 항공기 출발과 도착을 안내하는 게시판에도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항공편에는 예정된 착륙 시간이 표시돼 있거나 탑승 중 또는 곧 탑승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점거 시위가 오후 들어 다시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전에는 항공편 운항이 한때 재개됐다가 오후 들어서 시위대가 출국장 게이트를 봉쇄하면서 탑승 수속이 중단됐습니다. 네, 이 시위 상황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홍콩 당국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홍콩 공항 측은 공항 업무를 불법적,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라는 임시 명령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 당국이 지정한 곳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을 제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사상 초유의 항공대란 사태로 번지면서 당국이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오늘 새벽에는 홍콩 경찰이 시위대 5명을 체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5명에게 불법 집회와 무기 소지 혐의 그리고 경찰관과 취재진 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공항 점거 사태가 시작된 이후 현장에서 시위대가 체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홍콩 정부는 성명을 내고 문명화된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선을 넘어섰다며 법질서 확립 원칙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홍콩과 인접한 선전시에 무장경찰 소속 장갑차 수십 대를 집결시켰는데요.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연신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사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무력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홍콩 시민들의 시위 이유, 해결책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 3월 말부터 시작돼서 지금 2달 전부터는 이 홍콩 사태가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우선 첫 번째는 반범죄자 송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바닥에는 일국 양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해서 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홍콩의 제도와 자치를 인정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이 강제 송환법 다시 이렇게 대두가 된 것이 이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범죄자 송환법은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홍콩과 중국 사이에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친중 성향을 보이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중심으로 홍콩에 체류하는 범죄자들을 중국에 송환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것은 단지 범죄인에 대한 송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일국양제를 주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위를 주도하는 시위의 리더들에 관해서 체포하고 그들이 만약 중국 본토로 송환된다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위에 관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향후에 소멸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일국양제 자체가 과연 성립될 수 있냐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뭐 한 건의 살인 사건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지금 뭐 정치적 판단으로 반중 인사라든가 인권 운동가가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악용될까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쏟아져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홍콩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2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홍콩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홍콩과 중국의 역사는 아편 전쟁, 즉 1840년 이후로 이전까지도 내려가야 됩니다. 1842년에 아편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홍콩이 영국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민족적 자긍심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 1982년부터 이 홍콩에 대한 반환의 협상이 중국 정부와 영국 사이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당시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지금 중국의 강한 중국을 만들었던 개혁 개방 정책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이었고 영국 또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대처 수상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다가 84년 12월 19일에 결국 반환하겠다라는 공동 선언을 하고 1997년 7월 1일에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과 영국이 협상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제의했던 일국양제, 즉 홍콩은 반환되지만 홍콩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해주겠다라는 자치를 인정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홍콩 행정장관의 후보자를 제안하겠다는 움직임,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범죄자 송환법 등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과 신뢰가 홍콩 사회 내에서 흐트러지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만은 추루총의 그 액에다가 총까지 이렇게 등장한 상황이라서 이게 언제 다시 공화에서 확전이 될지 이거는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홍콩하고 바다르 사이에 둔 선전시에 무장경찰 장갑차 그리고 물대포가 대규모로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현재 중국으로서는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많은 영역에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내부적으로 중국 공산당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 정부로서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하게 이 문제를 대응할 것입니다. 예. 특히 자유화나 민주화에 관한 요구는 1989년에 천안문 사태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동란으로 규정하면서 무혈 진압을 했습니다. 예. 현재 홍콩 사태는 아직 천안문 사태까지의 동란으로 규정하는 그리고 무력 진압으로 갈고 있는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현재 그러한 예. 과도기적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홍콩 정부가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것을 바라고요. 만약 이것이 중국 정부가 그어놓은 선 이상으로 시위가 확대되거나 혼란이 더욱 커진다면 네. 지금 무장 경찰을 투입해서 시위를 진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민해방군이나 만약 예. 군대의 진입은 그야말로 최후의 카드로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충돌도 예. 감안할 정도의 매우 심각한 또 마지막에 쓰는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무장 경찰의 투입으로서 이 예.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또 이를 추구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정부가 홍콩 지역으로 이제 병력을 이동 중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홍콩 시위대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건데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 두 나라가 힘겨루기가 더 거세지는 양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현재 미중 사이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역 협상을 중심으로 전략적 경쟁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 그리고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 안보적인 전략적 경쟁, 그리고 말씀해 주신 지금 홍콩과 타이완 등의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적 경쟁 구도를 생각한다면 또 미국의 사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미국 정부로서도 중국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과 무력 진압에 대해 반대하는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지지하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평화적으로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는 모습이어야지 만약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아마도 더 큰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 이 얘기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맞서기 위한 능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군 정찰 위성과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신규 전력화하는 등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전자기 펄스탄과 같은 비살상 무기 체계도 개발하는 등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도 한층 고도화합니다. 이어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과 해양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에 대한 설계도 내년부터 착수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산호맹 사건 연루 전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도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출근길 조 후보자의 답변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2005년에 내셨던 논문과 또 2009년에 경찰청 발주를 받아서 했던 연구의 결론이 조금 다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착각이고요. 저는 일관되게 경찰 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오남용을 동시에 비판해왔습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변호를 맡는 남윤국 변호사가 변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국회 서면 답변은 허위에 포함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김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한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문서 작성 시점에는 김 전 실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극우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도 넘은 망언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위웨이하는 아베는 어제 외조부와 부친 묘 앞에서 개헌을 맹세했습니다. 내일 신사 참배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잠시 뒤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